여기서 이제 드디어 26장은 문제 2개만 풀어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텐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물체인데 처음에는 반지름이 비저항이 로고 반지름이 R1, L1 길이가 L1인 원통으로 만들었을 때 이 방향으로의 저항, 그 다음에 요거를 꽉꽉꽉꽉 눌러서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반지름이 R2, 길이가 L2. 반지름 요거는 뭐 반지름 몰라도 요 L1과 L2가 있으면 L1과 L2로 저항의 변화를 우리가 구하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하면 저항은 어떻게 구하나? R1은 B죠. 저항이 길면 저항이 커지고 면적이니까 이게 뭐야? 파이 R1 제곱. R2는 로 L2 파이 R2 제곱. 그 다음에 딴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L과 R. 그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똑같은 걸로 만들었으니까 부피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파이 R1 제곱 곱하기 L1이 파이 R2 제곱 곱하기 L2랑 같아. 그럼 요거를 L1으로 써볼까? L1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 로 L2? 파이 R1, R2 제곱. 파이 R2 제곱은 L2분의 L1 파이 R1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다 쓰면 L1 파이 R1 제곱분의 L2. 됐네. 그러면 R2 델타 R은 R의 변화니까 마지막 거에서 처음 걸 빼면 로 파이 R1 제곱을 빼면 L1 빼기 L1분의 L2 제곱이네. 그럼 이거는 로 L1을 끄집어내면 1-L1 제곱분의 L2 제곱이네. 그러면은 요게 R1이어야 되겠네. R1분의 델타 R은 요게 R1이니까 R1으로 나눈 거니까 1-L1 제곱분의 L2 제곱. 오,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좋았어.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뭐냐면 전도도가 컨덕티비티가 시그마 1인 물체랑 시그마 2인 물체를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 그림이 뭐 구리랑 알루미늄을 이렇게 면적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붙여놨다 이거예요.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봅시다. 흘러가는 전류 밀도는 같아야 되니까 다니면 전류가 아예로 일정하게 흐르니까 면적이 같으니까 이쪽에서는 시그마 1 E1이네. 이쪽에서는 시그마 2 E2네. E2는 전기장이 다르네. 시그마 2분의 시그마 1 E1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여기 요 단면을 보면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E1, 이쪽이 E2. 그럼 요거를 이렇게 경계면을 둘러싸는 요 원통을 이렇게 잡으면 플럭스가 전기장의 플럭스를 보면 전기장의 플럭스가 옆으로는 안 나갈 테고 DA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E2 요거 단면적으로 A라고 하면 2A 빼기 E1A죠. 그러니까 E2 E1 A야. 이게 뭐죠? 0이 아니네.
그럼 이 경계면에 전하가 있어야 되네. Q 나누기 엡실론 제로. 오. Q 나누기 엡실론 제로. 맞지? 그러면 근데 이 2가 이 원으로 쓰면 이 원의 A야. 그렇지. 근데 이 원은 다음 거 쓰고 이 원을 A는 J가 IA니까 요거는 시그마 1 나누기 시그마 2 마이너스 1에 E1 A 대신에 I분의 J. 됐네. 그러면은 I에다가 거꾸로 쓴 것 같은데? A면은 A는 J가 IA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기 이 원이 있으니까 이거 대신에 내가 뭘 잘못 썼나? Q 오버 엡실론 제로까지 맞고 E2 E1A A가 여기 거꾸로 썼잖아. I가 J죠. 어째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I 나누기 J죠. 근데 J는 우리 여기 아무거나 하나 쓰면 2를 없애기 그래서 시그마 E1이라고 쓰면 그러면 시그마 1분의 1 시그마 1 나누기 시그마 2 빼기 1에 I. 좋았어. Q는 엡실론 제로 시그마 2 I 빼기 시그마.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보통 도선이 그냥 같은 매질로 이루어져 있으면 같은 도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면 전하가 쌓이지 않는데 두 개가 도선이 물질이 다르면 다시 말하면 컨덕티비티 전도도가 다르면 요 안에 이렇게 일정한 전하가 이렇게 벽에 경계면에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26장 회로를 볼까? 회로가 몇 개 있나? 이제 회로를 몇 개 봅시다. 이거 쉽지 뭐. 여기 근데 다음과 같은 회로의 문제는 결국 요 사이에 걸리는 포텐셜이 얼마냐? 혹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우리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의 흐르는. 근데 여기서는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전류를 물어보면은 먼저 등가 저항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병렬이야. 요게 병렬이니까 요게 얼마야? 10ohm이고 20ohm이 병렬이니까 2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을 하면 10분의 1. 역수니까 이거 10ohm이죠. 20ohm이네. 여기 흐르는 I니까 그러면은 V는 I, R 3A죠. 쉽게 구했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물론 이제 그거는 요 사이에 전기 포텐셜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두 개, 여기 대칭성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반씩 나눠서 흐르겠죠. 1.5A씩 흐를 거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동등한 저항이 뭐냐? 등가 저항이 뭐냐? 그림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저항이 없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한 점으로 모으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을 잘 그려줘. 요걸 먼저 하나로 합할까? 30ohm짜리. 30ohm. 그 다음에 요것도 30ohm.
그 다음에 40옴짜리도 이렇게 있는데 도선을 다 한 곳은 모은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랑 같죠. 50옴, 40옴이네. 그러면 이 세 개가 병렬이니까 먼저 세 개의 동등한 걸 구하면 3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 그럼 이게 120분의 4, 4, 8, 11. 그러니까 11분의 120 더하기 50 옴이 되겠죠. 물론 저걸 더 간단히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어라, 이거는 다음과 같은 저항의 회로가 있을 때 스위치를 가운데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를 열었을 때 흐르는 전류랑 스위치를 닫았을 때 흐르는 전류를 보면 되는데, 흐르는 전류를 보려면은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는 거죠. 회로가 열렸을 때는 요거랑 요게 두 개가 왼쪽 3옴짜리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직연료 연결된 게 병연료 연결된 거니까 열려 있을 때는 이거네. 6옴, 6옴, 24V. 6옴이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3분의 1, 3옴. 8A가 흐르죠. 요걸 닫으면 이제는 요게 도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중간을 파면 이렇게 된 거나 같으니까 요거의 등가 저항을 계산하라는 거죠. 이게 3, 5, 3, 1. 요거는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을 하면 이게 얼마야? 15분의 8. 이게 R분의 1이니까 8분의 15옴이야. 위에 있게. 밑에 거는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 4분의 3옴이죠. 그 두 개를 더하면 이때 저항은 8분의 6, 8분의 21옴. 3옴. 이게 더 작네. 그러니까 I는 R분의 B 24, 21, 8, 38, 37, 7분의 64 암페어. 다음과 같이 흐르게 되죠. 쉬운데? 오.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태까지는 저항이 있는 것만, 그 다음에 축전기만 있는 것만, 이제 그런 것만 봤는데 이제 뭐 저항만 따로 놓고 축전기만 따로 넣을 필요가 있나? 다 넣자 이거예요. 다음 것, 이래서 전지, 저항. 축전기는 없네?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요 사이에 전기 포텐셜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짜증나죠. 요거는 사실 재밌는 문제 나중에 우리가 풀 건데, 우리 다음과 같이 회로가 복잡하게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거예요. 우리 기전력에 대한 얘기는 우리 했었고, 기전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 안에서는 포텐셜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화학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저항의 요소를 지나갈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여기가 포텐셜이 높은 거죠. 포텐셜이 높고 낮아. 얼만큼 떨어지냐? R 지나갈 때마다 IR만큼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여기보다 IR만큼 높은 거죠. 오케이. 다음 같은 거 알았어. 그러면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많은 철자가 있는데 모음은 두 개밖에 없어. 되게 그런 게 폴란드 사람 이름인데 이건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독일 사람의 발음을 따르자면 키르키호프고 미국 사람들은 컬커프라고 하죠. 어쨌든 키르키호프의 규칙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갈래점 규칙이랑, 갈래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브랜치가 있는 경우, 브랜치가 있는 경우 그 브랜치
갈래점에서 나가는 전류는 보존된다는 거죠. 이렇게 합한 게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모든 전류는 들어오는 거다 라고 정하거나 혹은 모든 전류는 거기서 나간다 라고 I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을 때 그 갈래점에서 거기서 모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반드시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방향을 적당히 바꿔주면 반드시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전류가 보존된다는 걸로 갈래점의 규칙을 쓸 수 있다. 이게 뭐지? 갈래점 규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나? 브랜치 룰. 밑에 있는 건 룹 골이니까 룹 룰인데 그건 뭐냐면 회로를 한 바퀴 돌았을 때 회로를 한 바퀴 돈다는 게 가만히 있어봐. 이 회로가 좀 복잡한데 한 바퀴 돈다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회로가 끊기지 않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한 바퀴 도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왜 꼭 이쪽으로만 가나요? 이렇게 가도 되지. 자, 어떻게 가도 상관이 없고 혹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네. 이런 회로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든 여기서부터 임의의 회로를 한 바퀴 바꿔 돌아갔을 때 원래로 돌아오면 포텐셜이 여기 시작한 것에서 끝나니까 여기 포텐셜이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포텐셜 차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회로를 따라서 돌아와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포텐셜 차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만 이용하면 복잡한 회로를 이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기전력의 소스에 저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항이 하나 있으면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포텐셜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두 개가 동등해요. 그래서 보면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보면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쭉 올라갔을 때 외부에서 기전력이 E를 하고 내려오면서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한 에너지가 여기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기전력이 한 일은 여기서 DT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서 DQ만큼의 전하를 올릴 때 기전력이 한 일은 당연히 B 곱하기 Q니까 E 곱하기 기전력 곱하기 DQ. 근데 DQ는 DQ를 DT로 나눈 게 전류니까 DQ 대신 IDT 이렇게 쓰고 그래서 여기는 이 IDT 요게 외부에서 기전력이 공급한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데 열 에너지로 나오는 게 뭐냐면 단위 시간당 I제곱R, I 곱하기 V죠. I 곱하기 V, I제곱R, DT. 양변을 IDT로 나눠주면 I는 R분의 2라는 걸 나오죠. 근데 조금 아까 키르크호프의 법칙의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보다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가 BA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기전력의 소스를 기전력의 방향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만큼 더 올라간 거죠. 그죠? 이만큼 더 높아졌죠. 여기가 여기보다 이만큼. 그러니까 기전력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올라가면 기전력만큼 증가하고 반대로 내려가면 기전력만큼 감소하죠.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2.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IR만큼 높은 거니까 오면 IR만큼 떨어지죠. 떨어져서 다시 올라왔으니까 여기 왔을 때 그게 BA. 양쪽에서 BA가 상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때는 그냥 이걸 0으로 놓고 시작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I는 두 개가 결국 같죠. 그래서 사실 아까 봤던 이 키르크호프의 두 번째 규칙인 고리 규칙은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포텐셜로 쉽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여기는 다 계산한 다음에 IDT로 자꾸 나눠줘야 되는데 IDT로 나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겠다. 좋았어.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전지라고 하면 이상적인 전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지도 사실 그 안에 도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무슨 조그만 저항이 작지만 조그맣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내부 저항이라고 불러요. internal resistance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리 보면 여기다가 아까 본 저항이 하나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부 저항도 지나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적인 저항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의 기전력의 소스에 내부 저항을 넣어야 이게 실제 전지가 되는 거죠. 실제 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여기서부터 그럼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 전류가 흐르는 전류 I는 전부 다 똑같이 흐르죠. 어디 딴 데로 세지 않으니까 I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서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갔고 IR만큼 떨어지고 I 곱하기 라지 R만큼 떨어져서 다시 원래로. 그래서 I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내부 저항이 굉장히 작으면 이상적인 전지랑 흐르는 전류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굳이 이거를 밑에는 우리 복잡한 건 싫어. 똑같은 결과야. 똑같은 결과를 처음에 VA라고 놓고 시작한 거고. 자, 그러면 기전력이 저항에 공급하는 일률. 저항이 두 개잖아. 근데 저항에 공급하는 일률은 내부 저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여기서 나오는 저항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보는데 저항에 공급하는 일률은 I 곱하기 B야. 근데 아까 B가 I-IR이라고 했죠. 내부 저항이 작으면 별 차이가 없지만 내부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면 IE 빼기 I 제곱R. 그래서 앞에 있는 요양은 여기서 이상적인 전지가 주는 일률이고 외부에서 공급하는 일률이고 요만큼이 작은데 요만큼은 사실 여기서 열 에너지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양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건데. 그래서 내부 저항은 크지 않는 게 에너지를 손실시키지 않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복잡한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림이 뭐야? 전지를 두 개 달았네. 전지를 두 개 달았는데 잘 보면 이쪽이 기전력이 높은 건데 이쪽도 기전력이 높은 거네. 어라, 바보가 붙였나? 어쨌든 다음과 같이 된 곳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우리 이거를 보려면 지금 내가 자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계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일단 정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근데 나중에 답을 구했는데 음수가 나왔으면 실제로는 반대로 가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류가 흘렀어. I만큼 흘렀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IR1만큼 줄어들었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만큼 늘어났네. E1. 그래서 쭉 가서 이거는 기준력의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E2만큼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IR2 R2 쭉 가니까 마이너스 IR. 해서 원래 여기서 0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0이지. 그러면 I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오른쪽으로 보내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은 E1 빼기 E2. 따라서 I는 R1, R2 더하기 R, E1 마이너스 E2. 그래서 보면 E1이 E2보다 크면 전체 이거가 뭐 예를 들어서 9V고 1.5V면 이게 더 크면 이게 양수죠. 양수면 전류가 양수라는 건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고 E1 빼기 E2가 음수면 이게 더 기전력의 크기가 크면 전류가 이렇게 돌겠죠.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라 했는데 음수라고 하면 그러면 부호를 바꿔서 여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 저항이 작으면 이걸 무시할 수 있고 그러면 이상적인
전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자, 이거 아까 하지 않았었나? 저항의 직렬 연결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안 했나? 했죠? 지금 이거 했죠? 지난번에 했잖아. 직렬 연결. 이게 왜 여기 또 나오지? 안 했나? 병렬 연결 이거 다 했잖아. 다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중고리 회로. 고리가 아까는 단일 고리였는데 다중 인격자 할 때 다중. 스키조프레닉은 아니죠. 어쨌든 여러 개 있는 게 뭐냐? 고리라는 게 요게 없으면, 이쪽이 없으면 여기서 회로를 따라서 가서 돌아오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는 방법이 요거 하나, 요거 두 개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를 회로를 다중고리 회로, 멀티룹 서킷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떡하냐? 더럽게 복잡하네. 좋아. R1, R2, R3야. E1, E2야.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게 또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는데 어떡하지? 전류 방향을 어떻게 하지? 내 맘대로 잡아. 이거 여기는 I1으로 흐른다고 쳐서. 이것도 I3로 흘러서 I2로 간다고 치자. 나중에 계산해서 음수로 나오면 부호 반대 바꿔주고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거를 잘 놔야죠. 이거 결정 장애가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맘대로 넣으면 된다. 어떻게 맘대로 놓지? 여러분들 일단 놓고서 이제 보면 그럼 여기서 갈래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오는 건 I1, I3야. 나가는 건 I2야. 그러니까 I2가 I1 더하기 I3죠. 우리는 I1, I2, I3를 구하는데 3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식이 3개면 되는데 이거 하나로 벌써 1개를 썼죠. 근데 2개가 남았어. BAD가 뭐야? BAD네. 요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E1, 기준력의 방향이니까 E1만큼 올라갔어. 그 다음에 I1, R1만큼 줄어들었고, 마이너스.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려면 전류의 방향의 반대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이쪽이 더 포텐셜이 높아야 되니까, 더하기 I3, R3가 0. 좋았어. 그럼 이번에는 요것도 하나 해볼까? 지금 요거 했죠. 요거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전류 방향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내려오면 I3, R3만큼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I3, R3. 여기도 전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2, R2. 기존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E2. 해서 올려.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있잖아. 그럼 그것도 해봅시다. E1 플러스 E1 마이너스 I1 R1 마이너스 I2 R2 마이너스 E2가 있네. 그래서 보면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식이 4개네. 이상하죠? 되게 이러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는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2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가 더 있지만 그 3개가 독립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에다 요걸 더하면 위에도 E1 빼기 I1 R1 빼기 I2 R2 요건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이 3개의 식은 독립적인 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개를 더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아무거나 2개만 고르면 되죠. 3개 중에 독립적인 이거 2개. 아무거나 2개 골라도 돼요. 근데 이건 제일 긴 식이니까 요거 2개, 요거 하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푸는 거는 먼저
갈래점, 브랜치에서 전류 버전을 쓰고 그 남은 미지수에 대해서 미지수에 해당되는 고리에 대해서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고리를 잡아서 룹을 잡아서 식을 쓴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했던 3원 1차 연립방정식 이런 거 잘 풀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새는 그냥 전류를 재면 되는데 전류계를 내가 얘기를 아직 안 했나? 전류계를 나중에 얘기하나?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R1 옛날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스운 장치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장치였어요. R1, R2 요건 RV는 V가 variable이라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모르는 unknown 모르는 저항값을 요 나머지로 구할 수 있냐 하는 게 소위 그다음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전류계 여기다 전류계를 달아서 이 전류계 어떻게 바꾸냐면 요거를 저항을 적당히 바꿔서 요로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게 만들면 그러면 그때 RV, R1, R3 값으로 unknown 저항을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는 요 그래서 윗스톤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서 윗스톤 브리지라고 해요. 이게 브리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음 이건 그러면 이거 회로가 여기까지 하면 맞네. 먼저 회로를 보기 전 그러면 하긴 전류가 흐른다고 쳐요. I1, I3, IV, IU 뭐 가수도 나오고 좋네. IA 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다 흘러. 방향은 제멋대로야. 근데 여기는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아직 아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요건 앞으로 0으로 놓을 거예요. 적당히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B에서는 I1이 들어와서 IA 더하기 IU. 그 다음에 D에서는 I3랑 IA가 들어와서 IB. 5개 중에서 2개는 나머지 3식만 더 쓰면 되죠. 3식 사실 2식만 더 쓰면 되죠. IA를 0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ADB 여기서 마이너스 I1 잠깐만 있어봐. ADB 이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가볼까? ADB 마이너스 I3 R3 이건 반대 방향이니까 A 플러스 AIL RA 여기 저항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다시 I 플러스 그 다음에 C D BD IU RU 빼기 IRA다가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보면 식이 4개지만 우리가 IA를 0으로 만들 거예요. IA를 0으로 만들면 이거 없어져. 그럼 아주 간단해지잖아. 그러면은 뭐야? 요 식에다가 IU 대신 I1 U는 IV 대신에 I3 RV 위에 거는 I1 R1 I3 R3 이게 어떻게 되나? 나눠주면 전류가 다 없어지네. RU R1은 RV R3 RU는 RV R3분의 R1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별 희한한 거가 다 만들었네. 자, 이제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으면 이제부터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 뭐냐면 우리 결국 물어보는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죠.
요 사이에 걸리는 전기 포텐셜 차가 얼만데? 혹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만데?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물어보든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만, 각 회로 요소에 흐르는 전류만 알면 전류에다 저항을 곱하면 포텐셜 차는 금방 구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전류를 구하는 문제예요. 전류를 구하는 문제인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전류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이게 복잡하지만 이게 두 개가 병렬로 이루어진 거 이렇게 하면 그러면 I1이 I2 더하기 I1, I2, I3 이렇게 정하면 I1이 I2 더하기 I3인데 이게 합해지면서 역시 I1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면 I1을 구할 수 있죠. R2, 3는 요거 병렬 연결한 거 I1을 구해. 그럼 I1이면 여기 I1이 흐르고 갈라졌다가 다시 일로 와서 여기서 I1이 흐르죠. 우리 그건 잘 알아. I1은 우리 구했어. R1, R2, R3, R4를 다 알면.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I2는 어떻게 계산하냐? 요 사이에 포텐셜 차만 알면 되죠. 요 사이에 포텐셜 차는 여기서 이렇게 가보면 돼. 그죠? 여기랑 여기에 포텐셜 차는 어떻게 되냐면 VC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이렇게 흐르니까 VC에서 이렇게 흐르면 전류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I1 R4 플러스 2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I1 R1 한 개 VB죠. 그러니까 VB 마이너스 VC는 포텐셜 요 사이에 포텐셜 차가 얼마가 되냐면 2 빼기 I1 R1 더하기 알파 이게 되죠. 우리 I1은 벌써 구했어요. 여기서 I1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2, 3 물론 R2, 3는 병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구하진 양에서 우리 구한 거고 요거 분의 2야.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요 사이를 아니까 여기 흐르는 I2는 요게 델타 V라고 하면 델타 V는 I2, R2 여기도 델타 V니까 델타 V는 I3, R3 근데 델타 V는 우리 알죠? I1이 있는데요. I1 구했잖아. 여기서 I2도 구할 수 있고 R3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 회로 요소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전부 다 구했죠. 전부 다 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요 사이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하게 물어봐도 그럼 요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가 얼마냐? I2 곱하기 R2. 요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가 얼마냐? 다 우리 얘기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얘가 이렇게 맞나? 이 예를 들어보면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E1, E2 이건 E2가 똑같네.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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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아, 그렇게 복잡하네. 여기도 있네.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놓고서 요 사이에 전기 포텐셜 차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하지 걱정하지 말고 그럼 요거는 저는 전류만 구하면 되네.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류를 여기 흐르는 거 I1 그럼 여기 쭉 갔다가 이렇게 올 테니까 이걸 뭐 딴 걸로 쏠 수도 있지만 쭉 갔다가 뭐 갈라지지만 이쪽으로 I1이 흐른다면 결국은 다시 일로 I1이 흐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I2 뭐 복잡하게 가지만 다시 들어오는 건 I2겠죠. 벌써 미지수를 그냥 I1, I2, I3, I4, I5라고 놓은 거 중에 벌써 처음에 키르스호프의 갈래점 규칙을 써서 이게 I1이면 이게 I1이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이게 I2면 이쪽에 별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다시 들어오는 건 I2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 I3, 여기 세 개만.
전류가 이제 독립적인 게 3개만 있으면 되니까 3개.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A에서의 브랜치에서 보면 I1 더하기 I2가 I3야. 그럼 여기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I1 더하기 I2가 I3 똑같으니까 새로운 게 안 나오죠. 좋았어. 그럼 이제 하나만 해볼까? 요거를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그걸 0이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I3 R2 전류 방향으로 저항을 내려오니까 이건 기존력의 반대 방향이네. E2 이건 전류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I1 R1 이건 기전력의 방향이니까 플러스 E1 이거는 전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1 R1 이게 0이죠. 다시 원래대로. 또 하나 해볼까? 뭐 전체로 할 수 있지만 이번엔 이렇게 돌아볼까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0은 반대 방향이니까 I2R1 이것도 반대 방향이니까 E2 이거는 I2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I2R2 이거는 기전력의 방향이니까 E2 이거는 전류의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I3R3 이건 없어지네 이게. 어쨌든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보면 이것도 I1, I2, I3가 3개의 미지수 독립적인 식 3개 풀 수 있죠.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푸는 걸로 식만 세워주면 되지 뭐. 푸는 건 다 살아.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회로가 이렇게 있다 이거. 전지에다가 내부 저항도 있고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R1, R2 두 개를 연결한 거가 있으면 이거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R1, R2 이렇게 단일 회로가 있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혹은 요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가 얼마냐?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한 것처럼 계산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I가 흐른다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I는 스몰 r 더하기 R1 더하기 R2분의 2 그거 알면 거기다가 요 저항을 곱해주면 요거의 전기 포텐셜 차를 안다 이거. 우리 계산은 그렇죠. 그럼 측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측정을 해서 우리가 계산한 값이 나와야 되죠. 그럼 측정을 전류랑 전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류를 측정한다고 합시다. 근데 전류계를 댔기 때문에 전류가 전류계로 흐르기 때문에 원래 흐르는 곳으로 해서 전류가 적게 흐르면 전류계를 뗐을 때 흐르는 전류랑 전류계를 붙였을 때 흐르는 전류랑 다르면 곤란하죠. 그럼 우리가 댔을 때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전류계를 뗐을 때 실제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데 전류계를 댔을 때 일루 전류가 흘러버리면 실제로 흐르는 전류계를 댔을 때 흐르는 전류는 뗐을 때랑 전류가 달라지겠죠. 그럼 안 된다. 전압계 포텐셜을 재는 포텐셜도 이거를 이렇게 대면 이 측정하는 기계 전압계 때문에 원래 되지 않았을 때의 그 회로 사이의 포텐셜 차를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되면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지만 우리 되도록이면 그 영향을 작게 하려면 전류계랑 전압계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보면 원래 회로는 요거야. R1, R2에다 이렇게 붙였는데 전압계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전류를 측정하려면 한 개의 고리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나가는 전류는 여기로 들어오죠. 여기로 들어오니까 적어도 여기 들어오는 전류는 여기 들어오는 전류랑 똑같아. 그러니까 전류를 측정하려면 관심 있는 회로의 전류를 측정하려면 이거랑 직렬로 연결해야 돼요. 직렬로 연결해야 전류가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게 A라고 쓰는 게 암페어인데 암미터.
전류계를 암미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암페어 미터, 이건 볼트미터. 근데 이게 저항이 크면 어떻게 되죠? I는 E 나누기 R 플러스 R1 더하기 R2 더하기 RA. 저항이 굉장히 암미터, 전류계의 저항이 크면 우선 직렬류 연결하는 건 알았어.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는 거는 반드시 여기로 지나가요. 그렇지만 이거의 저항이 크면 달 때랑 안 달 때랑 흐르는 전류의 차이가 심하게 나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되도록이면 이거의 저항을 회로 것보다는 아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류계는 우리가 관심 있는 요소, 회로 요소에 흐르는 전류를 하려면 그거랑 직렬로, 다만 전류계의 저항은 굉장히 작게. 그 다음에 전압계, 볼트미터는 요 사이에 포텐셜을 재고 싶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회로를 병렬로 연결하면은 둘 사이에 여기의 포텐셜이랑 여기에서의 포텐셜이 같죠. 그러니까 포텐셜을 재려면 어떤 회로의 포텐셜이 재려면 그 요소에 병렬로 연결하면 돼요. 병렬로 연결하면 되는데 가만있어 봐. 됐을 때랑 안 됐을 때랑 그럼 어떻게 되나? 여기다가 흐르는 요 사이 포텐셜 차는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I가 I 곱하기 R1인데 이게 저항이 작으면 대부분의 전류가 일로 흐르고 일로는 전류가 거의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는 순간 이 사이의 포텐셜 차가 아주 작아지죠. 포텐셜, 물론 여기랑 포텐셜은 차이는 같지만 됐을 때랑 안 됐을 때랑 포텐셜 차이가 달라지죠.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압계의 저항을 무지 크게 만들면 돼요. 이게 무지 크면 이쪽으로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류가 일로 흐르면 그 전류에다 곱하면 바로 안 됐을 때랑 아주 비슷한 전기 포텐셜 차가 생기죠.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다만 전류계는 아주 저항이 작고 전압계는 저항이 아주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반 물리 2 실험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전기 회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전압을 측정하는, 포텐셜 차를 측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로를 마음대로 대도 좋지만 전류계를 대려고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왜? 저항이 작으니까 흐르는 이게 파워가 양쪽의 포텐셜 일정 R분의 B제곱, 저항이 작을수록 이게 흐르는 저항에 지나가는 열이 굉장히 많아져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그래서 실험할 때 전압계랑 전류계 중에서 망가지는 걸 보면 대부분 전류계가 망가져요. 전류가 조금만 흘러도 금방 망가지기 쉬워서. 다음과 같이 있대. 그래서 뭐지? 이게 전압계 전류계가 따로 있지만 요새는 또 그런 게 아니라 멀티테스터기라고 해서 요 터미널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스위치만 돌리면 어떤 때는 전압을 줄 수 있고 어떤 때는 전류를 줄 수 있는데 그때 요 안에 있는 내부 저항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부 저항을 작은 거 큰 걸로 바꿔주고 측정하는 거를 눈금을 전류에 비례하게 만드냐 포텐셜에 비례하게 만들어주고 연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저항만 있고 전기 용량만 있는 축전기는 축전기대로 따로 축전기의 직렬 병렬 연결,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 회로를 그렇게만 만드나? 우리 막 섞어서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섞어서 이제는 R과 저항과 전기 축전기 저항 R 변경량 C 요거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드디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이런 회로를 RC 회로라고 불러요. 왜 RC 회로인지 알겠죠? 저항, 축전기, 전기 용량.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래서
기전력의 소스를 두고 여기다 이렇게 스위치를 둔 다음에 여기다가 스위치를 여기다 탁 연결해. 탁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오, 전류가 흘러야지. 어라, 못 흘러가네. 여기 전하가 쌓이죠. 여기도 전하가 마이너스 Q의 전하가 생기죠. Q 마이너스 Q의 전하가 생겨요. 그러면 어라? 그럼 이 사이에 Q를 C로 나눈, Q는 CV니까 Q를 C로 나눈 양만큼의 전기 포텐셜 차가 생기죠. 탁 올리면 전기 포텐셜 차가 처음엔 없다가 막 전류가 흐르다가 점점 여기서 방해하는데 오는 게 전기 포텐셜 차가 이거를 방해하는데 잘 못 가겠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요 사이에 전기 포텐셜 차가 요거랑 같아지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여긴 Q, 여긴 마이너스 Q. 전하가 쌓이죠. 이런 과정을 충전 과정이라고 해요. 전하를 쌓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그럼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슥 받고 B로 연결했어. 어라, 기전력의 소스가 없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이게 포텐셜 차가 있잖아요. Q 나누기 C로. 이게 마치 이때는 전지처럼 연결이 돼요. 전지처럼 역할을 하죠. 이번에는 충전됐을 때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 여기 전하가 점점 줄어들죠. 점점 포텐셜이 좀 작아지니까 전류가 좀 천천히 흐르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죠. 이 경우가 방전 과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술하느냐? 복잡하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축전기만 있을 때, 저항만 있을 때, 이럴 때 회로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축전기인 경우에는 결국은 각각의 저장된 전하, 저항인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정한 전류, 그게 얼만큼 흐르나를 봤죠. 그런 거는 전하가 흐르는 거는 이게 뭐 전하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지만 그런 걸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경우를 보는데, RC 회로인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충전시키면 여기 전하가 이렇게 있은 다음에 더 이상 변하지 않죠. 그래서 RC 회로 같은 데는 그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 시간에 대한 변화가 훨씬 더 재미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R과 C만 있을 때는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를 보지만 우리 이 경우는 소위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한다고 해서 영어로 하면 트랜지언트 비헤이비어라고 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위치를 딱 닫았을 때 여기 꽉 찬 완전히 충전시켰을 때 여기가 Q라고 하면 탁 닫았을 때 완전히 충전됐을 때의 반, 휴대전화 불이 50%까지 왔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의존하는 양들을 이제 물어보려고 해요. 시간에 따라서 물어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그럼 먼저 충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 먼저 A에다가 연결하는 충전 과정, 그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방전 과정 따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딱 닿았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A에 닿았을 때 이만큼 올라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어요. I 마이너스 IR,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그때 시간 T일 때 여기 Q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포텐셜이 여기가 높죠. 얼마큼 높냐면 C분의 Q만큼 높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면 마이너스 C분의 Q 돌아왔을 때 0이라는 거죠. 요 식이에요. 이게 여기
아까 저항을 할 때는 I만 있었는데 Q도 있네? 근데 Q, 여기 쌓이는 전하에 대한 시간의 변화가 바로 여기로 흐르는 전류겠죠. 그래서 Q는, I는 dQ, dt의 관계가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I가 dQ, dt야.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R, dQ, dt 플러스 2분의 Q는 식을 하나 얻었어. 식을 하나 얻었는데 못 보던 식이네. 자, 소위 말하는 대수적인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는 Q, 하나는 Q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이 있으면 그런 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죠. 갑자기 미분 방정식이 나왔네. 근데 1학기 때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겠지만 일반 물리는 뭐 미분 적분은 하지만 뭐 미분 방정식까지는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수학에 매몰돼서 물리를 못 본다. 그래서 우리 일반 물리에서는 미분 방정식은 안 풀도록 하자. 한데 미분 방정식 나와버렸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있어봐. 이때 이 식의 답은 뭐야? 왜요?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성립해. 이게 답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사기다. 이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반 물리에는 미분 방정식을 가르치면 안 되지만 너무 쉬운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걸 가르쳐주고 그 왜 고등학교 때 왜 교육 범위를 넘어선 걸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요걸 그래서 답이 요거예요. 앞에 건 잊어버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푸는 방법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상수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상수가 없는 경우, 0인 경우, 방전될 때죠. 방전될 때는 여기 0인 경우죠. 0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0인 경우를 Q의 1차 미분이 없는 거, 여기 상수가 있으면 그거를 전문가의 표현을 들면 인호모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가 균일하다는 건데 인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0이면 적어도 Q에 의존하는 양은 Q에 의존하지 않는 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인데 요거 재밌는 사실은 Q의 1차 미분이고 이거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요거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의 차수가 제일 높은 거 1차 미분이죠. 이건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1차 미분 방정식인데 더군다나 재밌는 거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솔루션을 구했는데 구했어. Q1이야. 근데 또 하나가 있으면 Q2라는 솔루션도 찾았는데 그렇지. 그럼 Q1에다가 Q2를 더해도 이게 0이면 0이 아니면 0이면 Q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고 Q2를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되면 Q1 더하기 Q2도 솔루션이죠. 그죠? 혹은 Q1에다 Q2를 적당히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도 항상 성립하죠. 이게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이면 아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걸 성립해요. 복잡하지? 복잡한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이게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0이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풀지? 생각해 봐요. 넌 미분을 했어. 미분한 거에다가 미분하지 않은 걸 더했어. 그랬더니 0이야. 항상 모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이랑 앞에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더하면 항상 0이야. 그럴 때 쓰는 유일한 방법은 Q랑 Q에 대한 1차 미분이 서로 비례하는 함수여만 되죠. 비례해야지 맨날 상쇄가 될 수 있지. 1차 미분과 자기 자신이 서로 비례하는 유일한 함수는 지수 함수밖에 없어요. 자, 지수 함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e to the at라고 놔. 근데 이거는 차원이 없는 양이니까 앞에 적당한 상수를 놔요. a. 그리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한번 미분하면 RA, 그다음에 C분의 A. 근데 A는 0이 아닌 상수니까 0을 나눠주면, 그리고 이걸로 A를 구할 수는 없어요. 요 식에서 라지 A를 구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써봤더니 자기 1차 미분과 자신이 비례하는 함수는 지수 함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놓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네. 미분 방정식이 대수적인 방정식이 됐네. A에 대해서 풀면 되죠. 그죠? 풀면 A는 마이너스 RC분의 1이야. 그래서 답이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돼야 되죠. 요게 0일 때 푼 값이에요. 여기가 0일 때. 요 A는 아직 결정을 못했죠. 나머지는 결정을 했는데 A는 결정을 못했어요. 이건 어떻게 결정하냐면 초기 조건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미분 방정식은 1차 미분 방정식은 반드시 처음에 초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2차 미분 방정식은 2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2차 미분 방정식의 예는 1학기 때 뉴턴의 방정식을 배웠죠. F는 MA, A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잖아요. 그거 풀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모든 답을 구하려면 초기 조건이 2개 있어야 되죠. 처음 속도랑 처음 위치를 알아야지 유일하게 궤도가 결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은 N개의 처음 조건이 있어요. 1차니까 하나야. 이건 초기 조건으로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구했어. 이건 A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에요. 이거 아무리 더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여기가 0이 아닌 2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나? inhomogeneous equation. 그래서 이거를 homogeneous solution이라 그러고, inhomogeneous 걸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하는데, 저건 어떻게 구하나? 짐작으로 구해. 짐작으로 어떻게 구해? 이게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게 뭐지? Q가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하면,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하면 이게 0이잖아. Q가 시간에 대해서, 그럼 Q가 C 곱하기 2면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죠? C가 이거의 솔루션 중에 하나야. C,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어. 이걸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항상 0이니까. 다음 거 써요. 그 다음에 A는 처음 조건이 뭐야? 닿는 순간 여기 전화가 T가 0일 때는 전화가 없죠? T가 0일 때 전화가 없어요. 0이야. T가 0이면 이게 1이니까 A 더하기 C는 0. A는 마이너스 C예요. A는 마이너스 C를 집어넣으면 Q 다음 거 찍고 있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당연히. 요거는 요 양은 집어넣으면 이게 0인 솔루션을 만족하니까 이거 항상 들어가고, 요거는 다음 거 찍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교수님 이거 사귄 것 같은데, 미분 방정식에 해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짐작을 해서 해를 구하고, 이것도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하나 구했는데 딴 것도 있잖아요. 좀 더 복잡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가 해라고 하면은 사기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럴 때 수학자들이 도움이 되죠. 수학자들은 그래서 뭐냐면 1차 미분 방정식은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이.
근데 그걸 찾았네. 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사이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조화진 동자를 배울 때 조화진 동자에서도 이것도 2차 미분 방정식이죠. 코사인 오메가 t야. 집어넣어봐. 성립하잖아. 또 하나는 사인 오메가 t야. 있잖아. 성립하잖아. 그럼 사인과 코사인을 적당히 더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이에요.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초기 조건 2개 주면 A와 파이를 결정하자. 이거밖에 없나요? 2차 미분 방정식에 초기 조건 2개 주어지면 해가 유일하게 결정돼요. 사기가 아무래도 사기 같은데요? 아니야. 우린 물리학에서는 그 유일한 해를 수학자들은 해가 존재하냐? 해가 유일하냐? 이런 거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물리학자는 알았어. 고마워. 생유. 근데 그 답이 어떻게 생겼지? 물리학자들이 찾죠. 찾은 거예요. 한번 찾으면 유일하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불편하면 미분 방식이 나왔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있어봐. 꼼지락꼼지락. 답은 이거야. 어떻게 나왔나요? 대입해봐. 성립하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든 다음과 같이 충전하는 과정은 드디어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주 불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게 지수함수야. 이게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의 지수는 차원이 없어야 되죠. 차원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의 차원이야. 당연히 R 곱하기 C가 시간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그건 회로의 특성에만 주어지는 시간을 시간상수 RC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방전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